마누라가 둘이 된 사연. 그날 밤 나는 두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 딸칵. 안방 형광등이 켜지는 그 짧은 찰나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이 방금 막 시속 200km로 절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말이다. 야, 너희 둘이 여기서 지금 뭐 하냐?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족발 세트를 들고 눈을 부릅뜬 내 아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내 품 안에는 내 아내가 안겨 있었다. 분명히 똑같은 얼굴, 똑같은 향기, 똑같은 살결. 그런데 문제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내 아내라는 점이었다. 세상에 내 아내가 둘이라니. 이게 무슨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인가?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던데. 그렇다면 나는 도플갱어를 안고 있는 셈인가? 죽음의 방향이 바뀌는 건가? 내 품에 안긴 아내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 내 영혼은 안드로메다 너머 어딘가로 사출되었다. 형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울먹이는 눈빛, 빨개진 볼, 처제였다. 내 처제, 내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키 163cm, 몸무게 48kg, 왼쪽 쇄골 아래 점 하나, 오른쪽 귀 뒤 작은 흉터까지 내 아내와 완벽하게 똑같은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내 품 안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떨고 있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실 무엇이 오해인지 나도 모르겠다.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진도를 빼버렸고 진심이라고 하기엔 내 의도와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였다. 족발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비닐봉지 속에서 새끼 보쌈이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그 보쌈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보쌈, 오늘 저녁 메뉴였겠지. 그런데 오늘 저녁은 영영 못 먹겠구나. 아니, 내일 아침도 모레 점심도 어쩌면 평생 따뜻한 밥은 못 먹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한강물은 차가울까? 영하 10도쯤 되겠지. 보일러 끄고 자던 자취 시절보다 추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도 평론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혀를 찰 만한 그런 막장 시트콤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이 이야기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으니까. 먼저 우리 가족의 특수한 사정부터 설명해야겠다. 내 아내 김지원과 처제 김지은은 일란성 쌍둥이다. 그것도 그냥 일란성이 아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의학 교과서에 등재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다. 오빠, 우리 자매는 의사 선생님도 헷갈려 했대. 연애 시절 처음으로 처제와 아내를 동시에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키 163cm에 몸무게도 비슷, 머리카락 굵기까지 똑같아 보이는 두 여자가 내 앞에 나란히 앉아 똑같이 다리를 꼬고 똑같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고 똑같이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게 사람인가 복제인간인가 싶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목소리도 같았다. 톤도 같고 말투도 같고 웃음소리도 같았다. 깨르르 하고 웃을 때 어깨를 들썩이는 각도까지 똑같았다. 왼쪽 쇄골 아래 점의 위치, 오른쪽 새끼손가락 손톱이 살짝 안쪽으로 자라는 것, 화내면 콧잔 등의 주름이 세 줄 잡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다. 연애 초반, 나는 정말 진지하게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육사 훈련에 돌입했다.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었다. 휴대폰 메모장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내 비밀 노트는 다음과 같았다. 지원이, 아내는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0.2mm 더 올라간다. 지은이 처제는 당황하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지원이는 커피를 시킬 때 반드시 한 잔이요라고 줄여 말하고 지은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또박또박 말한다. 지원이는 김치찌개에 두부를 좋아하고 지은이는 햄을 좋아한다. 이 정도면 거의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대사를 외우듯이 외워야 하는 분량이었다. 그런데도 자주 헷갈렸다.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부엌에서 나오는 지원이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가 그게 처제 지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빨개진 얼굴로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모님은 그때마다 박장대소를 하셨다. 아이고, 김서방. 우리 집안 사위 시험은 통과하기 어렵다니까. 첫째인지 둘째인지 못 알아보면 자격 미달이여. 장인어른도 옆에서 거드셨다. 내가 너희 엄마랑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야 둘을 구별할 수 있었어. 자네는 아직 멀었네. 김서방. 아니, 장모님은 장인 어른이랑 결혼하셨다면서 처제가 어디서 나타나는 건데요? 같은 헛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멋쩍게 웃었다. 사위 노릇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어쨌든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나는 애 구별 박사가 되었다고 자부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하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나는 속으로 외쳤다. 오른쪽 입꼬리 0.2mm 위로 확실하다. 저 여자가 내 아내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안 할 걱정을 결혼식 날에까지 해야 하는 내 인생도 참 어지간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처제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누가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분간하기 위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았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자 사람이 어쩔 수 없는지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야근은 일상이 되고 주말이면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떨어질 줄 몰랐다. 아내 구별 매뉴얼은 휴대폰 메모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금요일이 왔다. 그날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는 본부장이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업 계획서 다시 짜오라는 폭탄을 투하했고 나는 그 폭탄을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끙끙거렸다. 점심도 컵라면 하나로 때웠고 저녁은 거를 뻔했다. 퇴근 무렵에는 거의 좀비 상태였다. 그날 아침에 아내가 한 말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으슬으슬하고 피곤해. 일찍 잘지도 몰라.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래서 나는 회사 근처에서 김밥 2줄을 사들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흔들리며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나는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침대. 빨리 침대에 눕고 싶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아내가 자주 쓰는 샴푸 향이었다. 라벤더와 머스크가 섞인 부드럽고 은은한 향. 그 향기를 맡자마자 나는 안도했다. 아, 마누라가 집에 있구나. 다행이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안방 쪽을 보니 침대 위에 누군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아침에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다. 아, 진짜로 일찍 잤구나 우리 마누라. 피곤이 극에 달한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내 집, 내 안방, 내 침대, 그리고 내 아내의 향기.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닐 가능성은 0%라고 굳게 믿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 나는 조용히 양복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넥타이를 풀어 침대 옆 의자에 던졌다. 셔츠 단추를 풀며 안방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어깨선이 보이는 듯했다. 마누라 자? 대답이 없었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많이 피곤해? 내가 오늘 진하게 피로 풀어줄게. 나는 슬며시 이불을 들치고 침대 안으로 파고들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아내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익숙한 살결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등에서는 라벤더 샴푸 향이 진하게 났다. 평소 아내가 자주 감던 그 향기 그대로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처제는 언니 집에 놀러와서 샤워를 하면서 아내의 샴푸를 빌려 썼다고 한다. 처제는 평소에 다른 브랜드의 샴푸를 쓰는데 가방에 넣어오는 걸 깜빡했다는 것이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내는 내 품에 안기며 작게 끄응 소리를 냈다.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듯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아침에 아내가 으슬으슬하다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에휴, 진짜로 감기 걸렸나 보네. 안쓰럽다. 내가 잘해줘야지. 피로와 어둠, 그리고 익숙함.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눈먼 열정 속에서 우리는 격정적인 시간을 가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따라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으니까. 아내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부끄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나는 그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격정의 피크를 달리고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딸칵, 안방 형광등이 켜졌다. 그리고 그 한마디, 야, 너희 둘이 여기서 지금 뭐 하냐? 내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그곳에는 분명히 내 아내가 서 있었다. 양손에 족발 세트를 들고 잠옷 차림으로 외출했는지 위에는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100%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결혼한 내 아내 김지원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밑에 깔려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 품 안의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썹, 똑같은 콧날. 그러나 그 얼굴에 떠있는 표정은 분명히 내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형부, 울먹이는 목소리, 빨갛게 달아오른 볼, 떨리는 입술, 처제였다. 김지은, 내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단어가 폭죽처럼 터졌다.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안녕. 굿바이 영원히 안녕. 한강 다리. 보증금.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슬리퍼 한 짝. 처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내 목소리는 마치 변성기를 막 지난 중학생처럼 갈라졌다. 처제는 이불로 몸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했다. 언니가 족발 사온다고 나 보고 피곤하면 안방 침대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해서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처제가 오늘 언니 집에 놀러 왔다. 아내는 동생을 위해 야식을 사러 나갔다. 그 사이에 처제는 언니의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졸음과 어둠 속에서 들어온 형부를 잠결에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처제는 솔로였다. 그러니까 잠결에 어떤 남자로 착각한 것이다. 그리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거부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진도가 나가버린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단 하나의 샴푸 향기였다. 라벤더와 머스크. 나는 정말이지 그날 이후로 라벤더만 봐도 식은땀이 흐른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가족 삼자대면 청문회가 열렸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족발이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에서 굴러나온 보쌈은 다시 접시에 담겼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새콤한 마늘 소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누구도 잘 먹겠습니다를 외칠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표정은 평소 천사 같던 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저승사자가 내 명부를 읽기 직전의 그런 표정이었다. 처제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옷은 다시 갈아입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홍당무처럼 빨갰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자꾸 바닥만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두 자매 맞은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일명 반성의 자세, 마치 조선시대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놈 김서방을 어찌 처분할 것인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내였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고. 당신 말은 내 샴푸 냄새와 일란성 유전자의 완벽함에 속아서 내 동생을 나로 착각했다. 이거지? 여보. 진짜야. 내가 미쳤다고 처제를 알아보고 그랬겠어. 난 정말 당신인 줄 알았어. 정말이야. 억울해. 정말 억울해. 억울해? 지금 누가 억울한 거야? 족발 사러 나갔다 와서 내 동생이랑 내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본 내가 억울해야 정상 아니야? 맞아. 그렇지. 당신이 가장 억울하지.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머리를 바닥에 박을 기세로 절을 하자 처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마치 학교에서 발표하기 전에 손을 드는 학생처럼 저기요 언니. 형부. 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자 처제는 흠칫했다가 입을 열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처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시선을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형부, 근데 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저 좀 당황했잖아요. 언니가 평소에 그렇다고 했던 거랑 좀 달랐는데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하 200도, 절대 0도, 우주의 끝. 나는 빠르게 외쳤다.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쉿, 조용히 좀 해.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마치 너 오늘 죽었다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평소에 어땠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자기야. 평소에는 얼마나 성의 없게 했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게 내 입에서는 더 이상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단어들이 그저 따로따로 튀어나왔다. 마치 고장난 인공지능 같았다. 처제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후다닥 부엌으로 도망갔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족발을 뜯기 시작했다. 콱콱콱콱 마늘을 으적으적 씹는 소리. 도망친 주제에 잘만 먹는다. 지은아, 너 거기서 뭐 해? 언니, 나 배고파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너 지금 우리 둘이 싸우는 거 안 보여? 보여. 보이는데 배가 고픈 걸 어떡해. 자매끼리는 또 이렇게 거리낌이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게 일란성 쌍둥이의 위력인가. 부부 싸움 중에도 동생은 족발을 뜯고 있구나. 청문회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첫째, 이혼.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 도장을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가 쪽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실 게 분명했다. 장모님이 평생 자랑하던 우리 똑똑하고 착한 쌍둥이 딸들의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 둘째, 형부의 한강행. 이것도 잠시 고려되었으나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내가 떠올리며 기각되었다. 셋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처제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새벽 3시쯤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 동안 처제와 나를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차피 유전자도 똑같고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긴 한데 이 인간을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어쩌냐.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 눈만 끔뻑거렸다. 처제도 부엌에서 족발을 뜯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너랑 나랑 유전자 검사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외모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형부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다는 게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는 거고. 언니 정말이야. 나도 진짜 잠결에 우리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 아니,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냥 어떤 남자인 줄 알았어. 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일주일만 친정 가 있을게. 머리 좀 식히고 올 테니까 둘이 이 집에서 잘 살아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두고 봐. 둘이 한 집에서 일주일 같이 살면서 진짜 그 마음이 그런 건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그리고 나도 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할게. 처제가 부엌에서 족발뼈를 들고 뛰어나왔다. 언니? 나도 갈래. 나도 친정 가서 같이 머리 식힐래. 안 돼. 너는 여기 남아. 형부랑 둘이서 진실 게임 좀 해봐. 진짜 그날 밤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다른 게 있었던 건지. 아내는 그렇게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색하고 가장 이상한 일주일이었다. 처제와 단둘이 한 집에 사는 일주일.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아침 식사를 누가 만들어주지? 그리고 그 누가 만약 처제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부엌으로 가니 처제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내와 너무 똑같아서 나는 또 한 번 심장이 덜컥했다. 처제. 일찍 일어났네. 형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고 가셔야죠.
응, 고마워, 처제. 처제는 식탁에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를 시작했다. 침묵, 지독한 침묵, 오로지 빵을 씹는 소리만 들렸다. 사각사각, 우물우물, 꿀꺽. 내가 침묵을 깨려고 입을 열었다. 처제, 회사 안 가? 저 오늘 휴가 냈어요. 일주일 휴가. 왜? 언니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형부랑 같이 진실 게임 하라고. 나는 식빵에 잼을 바르려다 손을 멈췄다. 처제, 진실 게임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날 일은 그냥 사고였어. 알지? 처제는 잠시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저 형부 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좀 좋아했어요. 쿵. 내가 식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다. 아팠다. 아주 많이 아팠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보다 더 큰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다. 저게 무슨? 좋아했다고 해서 무슨 빼앗고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우리 형부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다정하시고 좀 허당기 있으시고 언니한테 잘하시고. 그래서 결혼식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결혼하시고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시잖아요. 그때마다 형부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시고 언니한테 다정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부럽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처제는 토스트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결에 형부 향기랑 목소리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서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침묵이 다시 흘렀다. 식탁 위에 계란 후라이는 노른자가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처제. 일단 아침마저 먹자. 회사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네, 회사에서 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본부장이 시켜놓은 사업 계획서고 뭐고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들이 김 과장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사색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그저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라고 둘러댔다.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복잡해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처제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 그런데 안에 두부가 들어있었다. 처제는 분명히 햄을 좋아하는데. 처제 김치찌개에 두부 넣었네? 언니가 형부 두부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이 사람이 언니를 위해서 일부러 자기 취향을 바꿔서 요리를 했구나. 마음이 묘했다.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나는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잤다. 처제에게는 안방을 내주었다. 손님이니까.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처제와 나의 동거는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웠다. 처제는 정말로 내게 잘해주었다. 아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해주었다.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다. 토요일 저녁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선 아내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둘이 일주일 동안 사고 안 쳤어? 아내가 묻자 처제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냥 같이 밥 먹고 형부 회사 가시고 처제 휴가 보내고 그게 다였어. 진짜야, 형부 말씀이 맞아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아내는 우리 둘을 한참 동안 번갈아 가며 쳐다봤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 나 친정에서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생각했어. 무슨 생각을?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화가 가라앉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자기랑 처제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진짜 그냥 사고였다면, 우리 셋이 어떻게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 자매는 어차피 떨어져서는 못 사는 애들이다. 너희들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면 그건 너희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라고 장모님의 명언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통찰을 가지셨을까?
역시 일란성 쌍둥이 딸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내공은 달랐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처제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거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마음에 걸렸어. 동생이 외로워 보였거든. 남자친구도 없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우리 집에 와야만 웃는 것 같더라. 그게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처제가 고개를 푹 숙였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좀 이상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피해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것은 우리 가족만의 헌법이자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1급 기밀이었다. 첫째, 본 가정은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부 이처제를 운영한다. 단, 이는 양가 부모님 및 외부 모든 인사에게 영원히 비밀로 한다. 둘째, 처제는 공식적으로는 자주 놀러오는 동생으로 위장하되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아내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침실 사용권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아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처제, 일요일은 형부 휴식일로 지정하여 안방을 형부 혼자 사용한다. 넷째, 가사노동은 3등분한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형부 모두 동일한 분량의 가사노동을 부담한다. 다섯째, 두 자매 사이에서 형부는 절대로 우열을 가리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요리를 잘한다 등의 비교 발언은 즉시 처벌 대상이다. 여섯째, 두 자매가 형부 앞에서 옷을 바꿔 입거나 분장을 통해 형부를 골탕 먹이는 것은 허용한다. 형부는 그날의 퀴즈를 마치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일곱째, 명절 및 가족 행사 시 시댁 방문은 아내가 담당하고 처가 방문은 둘이 번갈아가며 담당한다. 양가 부모님께는 처제가 형부랑 친하다는 명목으로 적절히 둘러댄다. 여덟째,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내로 한다. 이는 유전자가 동일하므로 처제의 자녀이든 아내의 자녀이든 친자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헌법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몇 번이나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세 사람 모두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니 서약서에 세 사람의 서명과 지장을 찍었다. 마치 무슨 비밀 결사 조직에 가입하는 것 같았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일부 이처제, 아내가 선언하듯 말했다.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멍하니 두 자매를 바라봤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어제 회식에서 누가 약 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기상천외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위기는 의외로 찾아왔다. 스케줄표로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아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처제, 일요일은 내 휴식일, 이렇게 깔끔하게 짜여 있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어디 그렇게 칼같이 굴러가는가? 어느 화요일 아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다.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처제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화요일인데? 내가 묻자 처제가 씩 웃으며 말했다. 형부, 오늘 언니가 야근이라 내가 대타 뛰러 왔어. 언니가 자기 대신 가라고 했어. 진짜야? 진짜야. 카톡 확인해봐. 휴대폰을 보니 진짜로 아내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다. 자기야, 나 야근 새벽 2시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처제한테 들어가라고 했어. 미안. 내일 보상해 줄게. 아니, 보상이 뭔데? 나는 잠시 멍해졌다. 화요일이 아내의 날인데 처제 대타의 날로 바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런가 하면 일요일, 즉 형부 휴식의 날에도 문제가 생겼다. 일요일은 분명히 내가 안방을 혼자 쓰는 날이었는데 새벽 1시쯤 문이 슬며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야? 맞춰봐.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 어둠 속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인가? 처제 같은데? 땡! 나는 언니야! 형부 휴식의 날에 일부러 들어왔어. 여보, 왜? 일요일은 내 휴식 날이라며? 가위바위보에서 처제한테 이겼어. 그래서 들어왔지. 내 일요일은 그렇게 휴식 날이 아닌 추가 근무 날로 바뀌어 버렸다.
두 자매는 가끔씩 내 일요일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긴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저 오늘은 누가 올까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세였다. 물론 가끔은 둘 다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자매가 거실에서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야식을 먹으며 깔깔거렸다. 나는 안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 자매끼리 친한 게 좋은 거지. 좋은 거야. 가장 큰 골칫거리는 두 자매가 작당하고 나를 놀리는 일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부엌에서 누군가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분홍색 잠옷 차림, 그건 분명히 아내의 옷이었다. 어젯밤 아내가 잠들기 전에 입고 있던 그 잠옷, 나는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가서 뒤에서 백허그를 했다. 여보, 어제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전날 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었다. 뒤를 돌아본 아내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형부, 나 처제야. 언니 옷 빌려 입은 거야. 언니는 아직 안방에서 씩씩거리고 있어. 뭐? 처제?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진짜 아내가 나왔다. 아내는 처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보, 자기 방금 처제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여보, 그게 아니라 처제는 깔깔거리며 손뼉을 쳤다. 언니, 형부 또 속았어. 100% 속았어. 하, 진짜 이 사람 못 말려. 자기, 오늘 점심은 굶어. 그날 나는 점심을 굶었다. 처제가 몰래 김밥 한 줄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아내한테 들켜서 처제까지 한 끼를 굶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일어났다. 두 자매는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똑같이 묶고 화장도 똑같이 하고 나타나서는 오늘 누구게? 퀴즈를 냈다. 틀리면 그날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구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다.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외형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행동 패턴을 봐야 했다. 아내는 커피를 손에 들면 무의식적으로 컵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처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아내는 웃을 때 손등으로 입을 가린다. 처제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다. 아내는 여보라고 부를 때 열을 살짝 길게 끈다. 처제는 형부라고 부를 때 끝을 살짝 올린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매번 관찰해야 했다. 마치 셜록 홈즈가 된 기분이었다. 셋이서 외출할 때가 정말 가관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아내랑 처제랑 다정한 형부 셋이서 외출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자매가 점점 대담해졌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카트를 밀고 두 자매는 내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다. 똑같이 생긴 두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동네에서 화제거리였다. 마트 한 코너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저 총각은 누구야? 양쪽에 똑같이 생긴 여자 둘이 매달려 있어. 쌍둥이인가 봐. 자매를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네.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별일을 다 한다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처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언니가 고른 고기 말고 내가 고른 삼겹살로 사줘잉. 순간 마트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아줌마들은 입을 떡 벌렸다. 세상에, 저 사람들 뭐야? 둘 다 부인이래?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옆에서 아내가 한술 더 떴다. 동생, 너 또 자기 편 들어? 자기는 내가 고른 한우 먹어야지. 그치 자기?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카트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두 자매가 양쪽에서 팔을 꽉 잡고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마트에서 나는 능력 좋은 괴짜놈으로 통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자매와 형부 사이일 뿐인데 적어도 겉으로는 사람들 상상력은 끝이 없었다. 식당에 가면 더 가관이었다. 처음 보는 식당 사장님이 우리를 보고 물었다. 세 분이세요? 자매분들이랑 오빠인가요? 처제가 한 박자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이분 작은 부인이에요. 식당 사장님은 입을 떡 벌렸다. 처제는 깔깔거리며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그 후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주셨다. 저런 놈에게는 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무언의 항해 같았다. 명절은 정말로 큰 위기였다. 추석 당일 우리는 시댁에 가야 했다. 시댁에는 아내만 갔다.
처제는 집에 남아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척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얘야, 처제도 같이 부르지 그러니 혼자 명절에 외로울 텐데. 아내가 당황해서 더듬더듬 말했다. 아, 어머니, 동생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라고 해라. 우리 어머님도 처제 보고 싶어 하시잖아.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어머님이라고 하시며 시할머니를 챙기셨다. 결국 처제는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한 처제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어머, 우리 처제 또 왔구나. 아이고, 둘이 정말 떳이 생겼네. 누가 누군지 몰라보겠어. 시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며 처제와 아내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셨다. 그 순간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발. 제발 어르신들이 눈치 못 채시기를. 다행히 시할머니는 그저 둘이 정말 닮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명절은 무사히 지나갔다. 처가에 갈 때는 더 복잡했다. 처가에서는 아내와 처제가 자연스럽게 양쪽 어른들을 챙겼다. 장모님은 가끔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기도 했다. 얘, 김서방이 너희 동생한테 왜 이렇게 용돈을 자주 주냐? 명절 용돈이라고 하기엔 좀 많은데. 아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아, 엄마, 처제가 형부한테 잘하니까 형부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은 갸우뚱하셨지만 더 캐묻지는 않으셨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처제가 공식적으로 솔로라는 점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처제 회사 동료들이 자꾸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했다. 처제는 매번 거절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좀 있어요. 누군데요? 회사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게. 결국 처제는 가공의 남자친구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름은 박재훈, 나이는 처제보다 2살 위, 직업은 일반 회사원. 회사 동료들이 가끔 박재훈 씨 사진 좀 보여줘라고 하면 처제는 아, 그 사람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서요 라며 둘러댔다. 그러다가 처제 회사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동반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처제는 절대로 안 간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빠질 수가 없었다. 형부, 어떻게, 박재훈 어디서 구해? 처제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자기가 박재훈 하면 되잖아. 뭐? 자기가 가발 쓰고 안경 끼고 박재훈 행세하면 되지. 어차피 처제 회사 사람들은 형부 얼굴 모르잖아. 그렇게 해서 나는 그날 가발을 쓰고 뿔테 안경을 끼고 처제의 회사 송년회에 박재훈으로 위장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처제 동료들이 나를 보고 환호했다. 우와, 지은 씨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처제는 빨개진 얼굴로 내 팔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녀왔어? 박재훈 씨? 여보,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처제 회사 사람들이 자꾸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하하하, 어떻게? 그럼 진짜로 처제랑 결혼시켜야 하나? 여보, 그런 농담은 좀. 처제는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언니, 그러면 나 진짜 박재훈이랑 결혼하는 거야? 사진 한 장도 없는 박재훈이랑? 그래, 박재훈이 갑자기 외국에 발령 났다고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어진 걸로 처리되잖아. 그렇게 박재훈은 1년 후 외국 발령으로 처제와 헤어졌다. 처제 회사 동료들은 한동안 처제를 위로해줬다. 가장 아찔했던 사건은 처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간 일이었다. 새벽 2시쯤 처제가 배를 움켜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형? 형부? 언니, 나 너무 아파.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다.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부랴부랴 응급실로 갔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처제의 보호자를 적어야 했다. 환자분 성함이 김지은입니다. 보호자분과의 관계는 순간 우리 셋은 얼어붙었다. 처제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인가? 형부? 2명 다? 셋이서 부부?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아내가 빨리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동생의 형부로 적혔다. 다행히 처제는 단순 장염이었고 약을 먹고 금세 좋아졌다.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누구의 손이 누구의 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이렇게 기괴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1년쯤 흘렀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 장모님이 갑자기 처제에게 선보러 가자고 하신 것이다. 지은아, 너도 이제 슬슬 시집 가야지. 엄마 친구 아들이 의사인데 한번 만나봐. 처제는 새파랗게 질려서 집으로 도망쳐왔다. 언니, 어떡해. 엄마가 자꾸 선보라고 해. 아내도 당황했다. 안 가면 되잖아. 안 간다고 했는데 자꾸 가라고 하셔. 그리고 내가 너무 안 가니까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추궁하셔. 박재우는 외국 갔다고 했잖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비밀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다. 아내가 결단을 내렸다. 처제, 그냥 선 한 번 봐.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보고 괜찮은 사람이면 진짜로 결혼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 영원히 우리한테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 너도 진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처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이 행복해. 진짜로 지은아, 형부랑 언니랑 이렇게 사는 거.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다른 집에서 살면 나는 평생 여기를 그리워하며 살 거야. 아내가 처제의 손을 잡았다. 처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 요즘 비혼주의자들도 많잖아. 엄마가 충격받으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너 진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처제는 비혼주의자 선언을 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펄쩍 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셨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다셨다. 그러면 너는 우리 죽고 나면 너희 언니랑 형부랑 같이 살아. 혼자 살지 말고. 너희 잠에 떨어져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대. 엄마, 그렇게 할게요. 처제가 대답했다. 장모님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도 1년 넘게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우리의 일부 이처제 동거 생활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동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았다. 처음 한두 달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지만 1년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는 법을 배웠다. 아내와 처제는 진짜 자매답게 자주 싸우기도 한다. 옷 빌려 입는 문제로 싸우고 화장품 다 쓴 걸로 싸우고 가끔은 나를 두고도 싸운다. 언니, 형부 오늘 내 차례인데 왜 자기랑 데이트 약속 잡았어? 내가 먼저 약속한 거야. 너는 어제 영화 봤잖아. 그건 영화고 이건 데이트지. 내가 중재한답시고 끼어들면 두 자매가 동시에 외친다. 자기는 빠져. 형부는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도 둘이 또 깔깔거리며 화해한다. 일란성 쌍둥이 특유의 끈끈함이라고 해야 할까. 집안일은 셋이서 나눠서 한다. 아내는 요리를 담당하고 처제는 청소를 담당하고 나는 빨래와 분리수거를 담당한다. 가끔 역할을 바꿔서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분담은 잘 지켜진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아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처제가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을 말하고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다. 이 생활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다. 가장 미안한 건 처제다. 법적으로는 나는 아내와만 부부관계이고 처제는 영원히 처제라는 명목으로만 살아야 한다. 처제에게는 결혼 반지도 줄 수 없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외부에 보여줄 수도 없다. 처제가 가끔 외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진다. 언젠가 처제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형부, 나는 형부의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첫 번째가 우리 언니라면 두 번째라도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아내도 옆에서 울었다.
셋이서 거실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친엄마가 둘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양가 부모님께는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지는 않을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이상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집은 시끌벅적하다. 아침 7시. 부엌에서는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있고 처제는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다. 두 자매가 똑같은 잠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나는 아직도 가끔씩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하고 헷갈린다. 자기야, 빨리 일어나. 늦겠어. 부엌에서 아내가 외친다. 형부, 빨리빨리. 처제도 외친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며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나는 한층 더 늙어 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두 명을 챙기느라 등골이 두 배로 휘는 게 사실이다. 영양제도 매일 한 움큼씩 털어 넣어야 한다.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 홍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남성 기력 보충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고 법적으로는 처제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유전적으로 99.9% 일치하는 두 자매와 한 남자의 기묘한 동거는 생각보다 훨씬 시끌벅적하고 유쾌하게 굴러가고 있다. 한 명과 싸우면 다른 한 명이 중재해주고,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간호해주고, 한 명이 슬퍼하면 다른 한 명이 위로해준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나는 두 배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두 배의 잔소리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날 밤 라벤더 샴푸 향기에 속아서 처제를 아내로 착각한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 영화로 만들어도 평론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혀를 찰 이 이야기가 나의 실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우리 가족이다. 다음 주 가위바위보에서는 제발 아내가 이기길 바라며 지난주에는 처제가 3연승을 했다. 오늘도 나는 두 자매 사이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여보, 자기, 형부? 빨리 와서 밥 먹어. 부엌에서 두 자매가 합창하듯 외친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짓는다. 그래, 누가 누군지 모르면 어때? 둘 다 내 사람인데 나는 두 여인이 기다리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오늘도 우리 집에 이상하고 따뜻한 하루가 시작된다.